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 후 보름 만에 국회로 돌아오면서 한동훈, 이재명 두 여야 대표의 총선 승부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대표는 복귀 첫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만 집중 공격했습니다. 법으로도 펜으로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정권의 탄압을 강조하면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라 했습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이 아닌 이재명 대 윤석열 선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소를 띤 채 국회 본청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지 보름 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인을 향한 피습 사건을 정권의 탄압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8분간의 모두 발언 동안 이 대표는 단 한 번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한동훈으로 치르려 하겠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심판론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을 언급하며 당의 단합도 강조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도 탈당했습니다. 우리가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는 밀려있는 당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내일 저출생 지원 대책을 직접 발표하고 조만간 최고위원들로부터 선거제와 관련해 최종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늘 이 발언에 대해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서울 신년 인사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역시 이재명 대표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 아닌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중요 사안을 텔레로 늘 상의하시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던데요. 250명이면 충분하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법으로도 펜으로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 룰을 윤핵관 살리는 공천이라고 비판하자 역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맞공세를 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공관위 보면 다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 아닌가요? 한마디로. 거기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 공천을 하기 위한 공관이 같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경남 양산시의원에 대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윤리위 회부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추행 논란과 비교해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여야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총선 승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희 기자,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진검승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초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지난 2주간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전국을 뛰어다녔는데요. 한 비대위원장이 전국 순회를 마무리한 오늘 이 대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한동훈, 이재명 첫 만남 때
덕담도 하고 분위기 좋았는데 조금 전 리포트 보셨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진검승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필습당에서 빠져 있는 사이에 한동훈 위원장 지난 2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폭 행보였습니다. 한 위원장 지난 2일 대전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인천, 오늘 서울까지 전국 곳곳을 돌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고요. 가는 곳마다 한 위원장 특유의 이슈 몰이를 했는데요. 의자에 올라가서 적극 인사하고 참석자들과 셀카 찍으며 스킨십도 하고 부산에선 1992 숫자가 적힌 맨투맨 티셔츠도 화제가 됐거든요. 여기에 메시지는 항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형 확정 시 재판 중에 받은 세비 반납 등 이런 정치 개혁안을 던지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응답하라고 압박했고 상대를 기득권으로 자신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어필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2주는 지나간 거고요. 배도원 기자가 앞으로의 84일간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두 양쪽의 승부수를 취재해왔죠. 네, 제일 주력한 부분. 한동훈 위원장은 이 정치개혁으로 시작한 이재명 때리기입니다. 오늘도 국민에 대한 태도가 심각하게 나쁜 사람들이 이 개딸 전체주의와 야합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 팬덤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내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오늘 복귀 일성에서 이 대표 한동훈의 히읗자도 안 꺼냈고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을 평가하는 선거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한 위원장 등판 이후 정권 심판론이 가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다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두 사람의 두 번째 승부수, 핵심 당면 과제가 있다고요? 뭔가요? 네, 한 위원장은 행동 2라운드입니다. 그동안의 광폭 행보를 통해 개인의 지지율은 끌어올렸는데 당의 지지율은 정체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로 뱉었던 의제들 정말 한동훈이 다 할 수 있는 거냐, 공천 물갈이 정말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 뚫어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제일 급한 게 뭐냐 물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뺏긴 이슈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책 발표도 이 대표가 직접 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PI, 즉 새 정당 이미지를 발표한다고 하고요. 이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내일은 이 대표, 한동훈 위원장 모두 저출산 공약을 직접 발표한다고 하니 정책의 첫 공개 경쟁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승부수, 리스크 위기 상황 때 쓸 반전 카드들도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네,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이 전세를 역전시킬 카드.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꼽아봤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를 때부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위원장이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겠냐 우려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쓰진 않겠지만 선거 상황을 보면서 윤 대통령과 본격적인 차별화, 선긋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의 히든카드로는 총선 불출마가 거론됩니다. 물론 현재로선 인천 계양을 해서 재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가능성도 제일 큽니다. 측근들도 불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하고요. 다만 선거 판세에 따라 막판 뒤집기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오늘 기자들이 총선 불출마 관련 입장을 묻자 추후에 결정되면 말하겠다. 전체적인 총선 전략 구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공천 룰을 발표하면서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컷오프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물갈이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4선 이상 중진들과 만났는데 중진들 우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현역 의원을 평가해 하위 10% 모두 7명을 컷오프 대상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공천 탈락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위 30%까지는 감점 대상이라 여기에 해당되는 현역 의원 18명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에서는 당 기여도 같은 정성평가로 현역 물갈이 대상을 늘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회의 출석률이나 법안 통과율이 저조한 경우에는 당 기여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지역구에서는 내가 왕이다 하면서 네. 조직만 관리했던 사람들은 지금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예.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하셨던 분들은 마음 편하게 주무셨을 것이다. 중진 의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누군가가 미리 짜놓지 않고서야 첫 회의에서 이렇게 폭탄 던지듯 할 수 있냐고 비판했고, 또 다른 중진도 웬만한 3선은 힘든 룰이라며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오찬에서 역선택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 중진 의원은 수도권 경선 때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80%까지 늘렸는데 상대 진영이 역선택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한 위원장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집니다. 내일 의원총회에는 한 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인데 공천 룰과 관련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이 국민의힘이 연일 깜짝 자객 공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잡겠다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섰지요. 오늘은 두 번째 자객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잡겠다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에서 행사를 열고 김 비대위원을 띄웠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에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를 열며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한 겁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화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비대위원은 삼국지에서 관우가 적장을 베고 돌아오겠다며 한 말을 인용해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갑작스런 발표에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과 지역 당원들은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개인으로선 참담함을 느꼈죠.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정말 좀 우스운 게 병 주고 약 주는 거 비슷하게 이미 해답을 보여주고 자 경선한다, 이게 공정한 경선이 되겠느냐. 민주당도 김경률 공천 발표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 도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위원장의 입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킨 셈입니다. 한 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은 절차에 따라 경선을 치를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공천 룰을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건지 아닌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경선을 하면 중진 의원들은 점수를 깎고 정치 신인은 점수를 더 줘서 물갈이를 한다. 신인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선 결과는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정해지는데요. 같은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무조건 감점을 받는 게 핵심입니다. 무조건 경선 득표율 15%가 깎이거든요. 만약 이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30%에도 속했다면 20%가 더 깎여서 최대 35%가 감점됩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정치 신인이 경선을 붙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진 의원이 62%, 정치 신인이 38%를 기록했다고 한번 보죠. 24%포인트나 차이가 나죠. 중진 의원 하위 평가로 최대 35%가 깎이면 득표율이 40.3%로 주저앉습니다. 정치 신인은 가산점 7%가 있거든요. 그러면 40.7%로 오릅니다. 24%포인트 차이로 져도 이 신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사실 감이 조금 더 잘 안 오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죠. 실제로 그래서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난 총선 때 경선 사례가 있거든요. 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에 해당하는 A 후보가 60.4%를 득표했고요. 경쟁자인 B 후보는 39.6%를 얻어서 A 후보가 공천을 받았었습니다. A 후보에게 최대 감점폭인 35%를 적용하면요. 39.3% 대 39.6% 근소한 차이로 B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유승진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죠. 그래서 정치 신인이 그 지역에 뭐 3선 의원이면 모를 사람 없겠죠. 그런 사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영남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감점 비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중진 의원이 모두 22명인데요. 그중 영남이 10명입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오늘 몇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면서 이 중진들 대폭 물갈이 될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하지만 막상 경선을 붙으면 정치 신인이 이기는 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앞서 가상 대결을 한번 보셨지만요. 이 정치 신인이 이기려면 아무리 적어도 38%는 득표해야 하는 건데 이 정치 신인이 38%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물갈이가 마치 많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그냥 보여주기 아닌 겁니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진짜 비장의 카드는 사실 숨겨져 있거든요. 바로 전략 공천입니다. 우선 후보 추천 지역,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다 같은 말입니다. 경선 치르지 않고 당에서 후보 정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리꽂는 겁니다. 2020년 총선 때 그런 식으로 물갈이를 크게 했었죠. 현재 4선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총선 한 달을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당시 공관위가 다른 사람을 추천했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비슷합니다. 당시 공관위가 윤 의원 지역구를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해서 컷오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두 사람은 다 살아 돌아왔잖아요. 네, 전략공천은 힘이 세지만 그만큼 반작용도 큰 게 사실입니다. 경선에서 떨어지면 이 무소속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전략공천으로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한다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 표가 갈라져서 불리하죠. 하지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물갈이를 하려면 결국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은 다음 주에 논의할 예정인데 중진 의원 이 발표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거든요. 중진 의원들이 어떻게 반발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 한번 보죠.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부족하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경찰을 비판해온 민주당. 오늘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피습범의 실명과 얼굴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내일은 1cm 열상 메시지를 보낸 총리실 소속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습격범 얼굴과 실명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 김입니다. 얼굴. 수없이 많은 얼굴이 있어요. 안경 쓴 얼굴도 있고 안경 벗은 얼굴도 있고. 어제 모자이크 없이 흉기를 공개한 데 이어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신상을 공개한 겁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습격범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 언론사 제보를 한 글도 공개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인지 나는 확인 못해요. 그러니까 온갖 글들을 썼어요.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 고뇌하는 윤석열 추정자인 것 같아요. 여당에 불리한 제보가 몰려올 수 있어 신상을 비공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내일 국무총리실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이 1cm 열상 경상 추정 메시지를 보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겁니다. 다만 당내에선 피습 의혹 제기 국면이 장기화되는데 우려도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피습 초기 헬기 이송 논란 등으로 여론이 좋지 못했는데 이젠 전력을 다른 곳에 쏟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자당 대표의 피습 사건마저 정쟁 도구로 쓰려 한다며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복귀한 이재명 대표, 뭐가 달라졌습니까? 경호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 이 대표 뒤에 있는 사람이 경호 직원인데요.
피습 전후를 비교해보면 경호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오늘 출근 모습 보시면요. 네, 이렇게 차에서 내릴 때부터 경호가 시작되는데요. 취재진이 질문을 하려고 하자 이 대표에게 접근을 못하게 막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장 입고 있는 사람들이 경호하는 사람들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경호가 더 삼엄해졌습니다. 이 대표 주변을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죠. 과거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걸 알 수 있는데요. 피습 전에는 경호 직원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경호기획관실에서 경호를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경찰 전담 경호팀도 이 대표를 경호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더 경호가 많아지겠군요. 자, 큰일 겪었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네, 이 경호가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러 명의 기자들이 이 대표에게 밀착해서 질문하는 장면,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한 명의 기자만 질문을 할 수 있었고요. 접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가 강화되면서 질문이 어려워진 거예요? 네, 경호를 이유로 이 접근이 어렵다고 기자들에게 알려왔는데요. 지난번 피습 사건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이 혼란한 틈에 벌어졌잖아요. 민주당 앞으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미리 논의된 장소에서만 질의응답을 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구 선생 사진이 걸렸어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이 당대표 회의실에 백범 김구 선생 사진을 걸었는데요. 회의실에 역사적 인물이 걸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한번 볼까요? 제막식까지 했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표의 복귀 첫날에 맞춰 인재 영입식을 열었는데요. 영입된 인재가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였습니다. 그동안 당 회의실에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만 사진이 걸렸었는데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 외의 인물이 걸린 건 처음입니다. 최근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김구 선생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김구 선생 암살에 비교하기도 했었죠. 김구 선생이나 유은영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야당 지도자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네, 이 대표는 오늘 김구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고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제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십니다.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께서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요? 김구 선생이 통탄할 일이라고 하는 게요? 네, 민주당은 이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독도 표기 누락 등 이 정부 여당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은 건데요. 최근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과거 SNS에 김구 선생을 폭탄 던지는 분 국제정세 알았을까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김구 선생의 증손자 인재 영입되자마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독립운동사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왜곡해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저들의 저열한 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자고 했었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줄일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한두 석도 아니고 50석이나 되는데 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되는 정치권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 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할 뿐더러 자,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으면 더 진정성이 느껴지겠죠. 네, 그 방법 오늘 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비례대표 절반 정도면 됩니다. 자연 감소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자연 감소분만 감소시켜서 합산을 하면 한 50석 가까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절반으로 줄이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이면 50석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한 위원장 오늘은 자기가 상임위 장관 때 나와 보니까 어차피 다 앉아있지도 않더라. 줄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자, 되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네, 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최근 한 위원장 이 정치개혁 방안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완성이 되어야 평가를 받겠죠. 네,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낮부터 시작된 눈 내일 새벽까지 내립니다. 도로 위에 살얼음이 얼면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로 밑에 열선을 깔면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부터 눈이 내리더니 2cm가량 쌓인 서울 용산구.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미끄러운 오르막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헛돌고 지금 뭉치리는 조절을 미끼는 거 아니에요? 썰매 타는 것처럼 절로 가버린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시민들도 넘어질까 조심조심 거북이 걸음입니다. 15m 정도 내려오는데 금방 원래 평상시에 1분이면 내려오긴 하는데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서울 마포구의 한 오르막길. 도로 한가운데 눈은 싹 녹았고 차들도 싱싱 다닙니다. 기다란 줄들이 움푹 파여 있는데요.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열선이 있는 쪽은 눈이 말끔히 녹아 있지만 이렇게 열이 닿지 않는 곳은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도로 표면 온도가 1도 밑으로 떨어지거나 눈이 감지되면 7cm 아래 깔린 발열체에서 열이 발생해 눈을 녹이는 겁니다. 지난달 31일 눈 쌓인 오르막길에서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내려가 7명이 다친 사고처럼 열선 없는 오르막길은 폭설의 속수무책입니다. 현재까지 강남구는 56개로 가장 많은 열선을 깔았지만 양천구 등 일부 지역은 이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100m에 1억 원이 넘는 설치비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눈길 사고 위험이 큰 취약 지점에 대해 상반기 중 각 구청과 열선 설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 수변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는데 단순한 익사 사고가 아니라 가스라이팅 범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남성이 맞은편 남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일어난 뒤에도 허리를 깊게 숙이고 머리를 연신 조아립니다. 술자리에서 소주 22병을 먹은 일행은 이유한 수변공원으로 향합니다. 무릎을 꿇었던 남성이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 바다에 뛰어듭니다. 맞은편에 있던 40대 남성 A씨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5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 바다에서 수영할 걸 강요했고 이들은 바다에 들어갔다 끝내 B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언제 두드려 맞지 모르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말 안 들으면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알 수 없이 한 겁니다. 이들은 6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A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B씨와 C씨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배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이들은 매달 기초수급비를 바쳤고 돈이 없으면 일용직을 나가야 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5시간 넘게 걷는가 하면 서로 싸우다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둘이 서열이었다고 둘이 스파링을 시키고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만 둘이 안 하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A씨가 뜯어낸 돈은 1,700만 원, 전부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단순 익사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은 경찰이 A씨 등 행동이 수상한 점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면서 진상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영혼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상식적인 행동이 전혀 없이 그 자리 그대로 남아서 술을 사와서 술을 마시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과실치사와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가 넘는 차량에 소화기를 마구 분사하고 이거를 말리기는커녕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습니다. 잡고 보니 전부 중학생,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3주 사이에 3번 벌어져서 주민들은 유행처럼 번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남녀 여러 명이 어슬렁거립니다. 한 남성 손엔 소화기가 들려 있는데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며 뛰어갑니다. 그 옆으로 또 다른 남성이 웃으며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닷새가 지났지만 주차된 차량 일부에는 여전히 하얀 분말 가루가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미화원 10여 명은 장비까지 동원해 매일같이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지금 3번째 청소하는 거예요. 저 차로 해야 좀 수고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아주 힘들어요. 이거 잘 안 닦이더라고. 아파트 측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30여 건. 주차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범인은 잡았지만 모두 중학교 2학년인 만 14세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바로 옆 아파트에서 똑같이 소화기 분말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 손으로 만져보니까 먼지가 아니고 이제 하얀 가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보니까 바닥에 다 그 수화기 약재가 다 뿌려져 있더라고요. 지난달 말에도 소화기 분사 사건이 있었는데 입주민들은 유행처럼 퍼질까 우려합니다. 동일 인근 학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전파가 돼서 어떤 서로 경쟁적으로 모방 심리에 의해서 이게 또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경찰은 소화기를 뿌린 한 명을 재물손괴죄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사건. 2년 8개월 만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범인으로 의심됐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장비를 착용한 잠수부는 한강 수중 수색을, 경찰은 풀더미를 해치며 지상 수색을 합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반포 한강공원 둔치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라진 뒤 닷새 만에 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익사. 경찰은 넉 달간 수사하고 마무리했지만 손 씨의 부친은 아들 친구를 의심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함께 있던 아들이 숨졌는데 친구는 혼자 귀가했고 사건 당일 운동화를 버린 것이나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도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를 놓고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2년 8개월 만입니다. 당시 경찰도 7개 강력팀 35명을 투입해 조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나섰지만 혐의 단서를 못 찾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 검증과 CCTV 재분석, 손 씨 아버지 면담 등을 거쳐 보안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저는 사실 알고 싶은 거잖아요. 아들 생각나는 거야 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고 돌아오지 않는 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게 제일 속상하죠. 손 씨 아버지는 최근까지도 아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며 아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사극 촬영 중에 벌어진 말 사망 사고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인공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고 당긴 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제작진, 방송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멀리서 달려오던 말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머리부터 떨어진 말은 땅을 몇 번 걷어차더니 움직이지 못합니다. 2021년 방영한 KBS 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입니다. 말은 닷새 뒤 숨졌고 프로그램 제작진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범행 내용,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형이나 그래픽 등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생생한 장면을 담겠다며 달리는 말 앞다리에 밧줄로 묶고 그대로 당겼다는 겁니다. 말은 목이 꺾인 채 떨어졌는데 훈련받은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촬영 때는 퇴역한 경주말을 대역으로 썼는데 제작진 역시 다칠 것을 염두에 두고 촬영한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PD와 무술감독, 승마 팀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 KBS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KBS가 바로 사과하고 동물 촬영 지침을 마련한 걸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뭐 오늘 판결 그냥 어떻게 어려우실까요? 하지만 동물단체는 말의 고통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이 송환됐는데 횡령한 돈 중 39억 원은 가상화폐로 바꿔서 숨겨놓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직원이 입을 열지 않는 한 39억 원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46억 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했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 씨입니다. 필리핀으로 도주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회사의 재정으로 주셔서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최 씨. 의료기관에 보내야 할 요양급여 등을 빼돌린 뒤 재작년 필리핀으로 달아났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장소를 옮겨 다니며 호화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필리핀이 섬이 7,000개가 넘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추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관건은 횡령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7억여 원을 회수했지만 아직 39억 원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최 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해 숨겼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가 담긴 전자지갑을 열려면 암호를 알아야 하는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다 보니 추적은 어렵고 결국 최 씨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 돈을 다 썼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 그런 자산까지 추적하려면 지금 현재 체계는 어렵죠. 본인이 밝히지 않고 처벌받고 나오겠다 이래버리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찰은 최 씨 노트북과 휴대폰 등 포렌식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 중이지만 이마저도 실패하면 최 씨를 설득하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제주도 해변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중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중국에서 떠밀려 온 건데 어떻게 제주 해안을 뒤덮은 건지 현장 카메라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새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제주도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겨울철마다 제주 해안은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쓰레기들이 몰려오는 건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북서쪽에 자리 잡은 금능해수욕장. 산책하는 관광객들 주변에 페트병, 비닐 등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딱 쓰레기가 너무 많고 이렇게 계속 변하는 모습을 봐서 너무 아프고. 바람과 해류를 타고 해안으로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선 중국어 상표가 붙은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얼마나 되는지 직접 수거해봤습니다. 중국에서 밀려온 걸로 보이는 쓰레기들을 모아봤는데요. 해수욕장을 절반도 돌기 전에 커다란 바구니가 꽉 찰 만한 양이 나왔습니다. 해안 갯바위마다 떠밀려온 페트병, 그물, 부표 등이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또 해양 생물들이 또 먹고 그걸 또 저희가 먹지 않습니까? 폐어구를 뺀 생활 쓰레기 상당수가 중국발 쓰레기입니다. 주민들은 치울 엄두조차 못 낼 지경이라고 하소연입니다. 치워도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매일 저거 중국에서 저기 들어왔네 그렇죠. 중국 다 중국말 한자잖아요. 네, 다 거의 다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어선도 많이 오니까 거기서도 되게 많이 버리고요. 여름엔 태평양에서 주로 남동풍이 부는데 요즘 같은 겨울에는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중국에서 제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 해류도 바뀌면서 중국 연안 쓰레기들이 제주로 밀려오는 겁니다. 북서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 11월엔 중국 산둥반도에 있던 200톤급 노후 선박이 전남 신안 가거도까지 떠내려왔습니다. 중국 선주는 배를 치울 생각이 없다고 밝혀 선박은 2달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양자강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해류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북서풍 바람을 타고 직접 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주에서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는 하루에 덤프트럭 6대 분량, 한 해에 11,000톤이나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생활 쓰레기처럼 제주 내에서 처리할 수 없어 대부분 육지로 옮깁니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환경오염에 막대한 비용까지 제주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우입니다. 서울 불암산 터널에 어제 아침 출근길 이렇게 멈춰 섰습니다.
터널을 지나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이 불이 나는 바람이 이렇게 됐는데요. 왜 불이 났을까요? 운전 중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 때문이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비좁은 터널 안. 오른쪽 벽면에서 거센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전 6시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불암산 터널 안에서 불이 난 겁니다. 진행하지 마시고 좌우로 피항하세요. 좌우로 피항하세요.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들은 겹겹이 쌓인 물건 사이로 물을 뿌려 불씨를 잡습니다. 30여 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화물차는 모두 타버렸고 출근길 4시간가량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이 적재함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창밖으로 무심코 버리는 담배가 위험한 불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천소방서는 직접 담배꽁초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달리는 화물차에서 수백 개의 담배꽁초를 던져보니 시속 40km에서 꽁초 77%가 바로 뒤 적재함으로 떨어졌습니다. 실험용으로 매달아둔 빨간색 끈이 적재함 방향으로 펄럭이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화물차가 달릴 때 적재함 부근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 현상 때문입니다. 운전 중 흡연할 때는 반드시 재떨이를 구비하거나 차를 정차시키고 담배를 피우는 게 안전합니다. 차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저희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보도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위급 환자 옮기는 구급대원들 폭행하는 사례들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참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술에 취했다는 변명은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강릉의 한 응급실에선 만취 상태의 보호자가 의료진을 때리고 폭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남편은 왜 치료를 안 해주느냐며 다른 심정지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에게 보호자가 1시간 넘게 행패 부린 적도 있습니다. 비좁은 구급차 안은 더 심각합니다. 구급대원을 아예 차 안 구석에 몰아놓고 무차별 폭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방대원이나 응급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2022년 기준 모두 317건. 그중 폭행 상해가 28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 대비 24%나 늘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287명 중 85%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움을 주러 갔는데 폭력을 행사하시니까 이제 좀 현타라 해야 되나?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앞으로 소방의료 활동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진 술을 마시고 폭행할 경우 인사불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줬지만 앞으로 특별법 규정을 적용해 전혀 봐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소방의료진 상습 폭행범은 구속 수사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겨울철 춥다 보니 캠핑 가면 이 텐트 안에서 화로를 피우는 분들 계시는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 위험해지는데 단 45초 걸렸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이틀 전 강릉 글램핑장 일가족 5명 중독. 새해 첫날엔 새만금 방조제에서 50대 남녀 사망. 모두 텐트 안에서 화롯불을 피웠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변을 당했습니다. 텐트 안 화로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소방당국이 실험해봤습니다. 참숯 화로를 텐트 안에 넣고 출입문을 닫자마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갈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250ppm이 우리나라 기준에서 울게 경보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250ppm을 넘어서 이제 쟤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은 했고요. 상부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이제 감지기가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텐트 안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참숯, 갈탄 모두
45초 만에 감지기 최대 수치인 500ppm까지 치솟았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이면 한두 시간 후 두통이 발생하고 1600ppm이면 2시간 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스 등유난로를 사용했을 땐 텐트 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1시간 이내에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5%면 어지러움과 두통,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8%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롯불을 텐트 안에서 절대로 피우지 말고 난방기기 사용 시 자주 환기를 시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뉴스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마약들 숨겨서 들어오죠. 적발해내는 방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 1g 마약도 3초면 찾아낼 수 있는 첨단 장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견과류 속 습기 방지제를 뜯어보니 흰색 알갱이가 나옵니다. 마약류인 케타민입니다. 마른 오징어부터 기타, 전기밥솥까지 숨기는 방법은 한층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여행객을 이용한 마약 밀수도 기승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770kg, 전년보다 20% 넘게 늘었는데 여행자가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 중량은 4배나 늘었습니다. 남성이 기계 안에 들어가자 모니터 화면에 붉은 표시가 나타납니다. 옷을 들춰보니 표시된 부분에 마약이 감겨 있습니다. 1에서 10mm의 짧은 전파를 쏴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입니다. 1g 소량의 가루도 3초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약 의심 물질을 주머니에 넣고 이 기계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깊숙이 숨겨도 금세 찾아냅니다. 인천공항에 3대가 운용 중인데 관세청은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10세대를 추가로 배치합니다. 의심 가는 항공편 탑승객이나 걸음걸이가 수상한 승객을 상대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촉수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밀리미터파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러면 거의 다 적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화상 감지기도 다음 달 인천공항에 도입됩니다. 사람 체온보다 온도가 낮은 마약류는 파랗게 나와 식별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없애주는 정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야당은 부족한 세수는 뭘로 채울 거냐라며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예금, 펀드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ISA는 이자, 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대 1억 원이던 납입 한도는 2배 늘어나고 200만 원이던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각종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울 거냐고 공격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업과 가계의 세제 혜택으로 투자와 자산이 늘어나면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이 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까지 증시 부양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시장에는 먹히지 않는 걸까요?
코스피는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급락했고 환율도 12원 넘게 오르며 불안한 모습입니다. 신무경 기자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연초부터 하락세를 이어온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지며 오늘은 전일 대비 2.47% 더 떨어진 2,435.9에 마감했습니다. 2달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연말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9천억 원 넘게 매도하며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하루 새 시총은 46조 원 증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달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10원 넘게 오른 1,344.2원에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전 세계 주요 국가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미 대선과 맞물려 북한 도발까지 겹쳤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져 자금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2017년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고 삼성전자 등 국내 대장주들의 실적 부진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일본 삿포로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와 다른 비행기가 충돌했습니다.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8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여객기 날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객기는 꼬리 부분이 망가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폭설로 3시간 정도 출발이 지연됐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목적지인 인천공항을 향해 이륙하기 직전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와 부딪힌 겁니다. 업계와 공항사무소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여객기가 관제사의 신호를 받고 견인 차량에 이끌려 후진하던 중 눈길에 견인차가 미끄러지면서 날개 부분이 옆에 있던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의 꼬리 부분과 충돌한 겁니다. 캐세이 퍼시픽 여객기엔 승객이 없었지만 대한항공 여객기엔 탑승객과 승무원 등 28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방송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충돌을 해서 잠시 있어야 되겠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출발 지연 시간까지 합쳐 기내에서 8시간 가까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승객들은 오늘 새벽 1시 반이 돼서야 다른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주체가 기울어져서 내릴 수가 없다. 이 상황을 설명을 너무 늦게 들어서. 대한항공 측은 사고 확인과 안전점검 등으로 탑승객 하차에 대한 일본 항공당국 승인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간 충돌 사고에 이어 또다시 항공기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일본 국토교통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자연이 아름다워서 신혼여행지로 인기 많은 아프리카 모리셔스를 열대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기상청장이 물러났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불어난 물속에 잠긴 차량은 지붕만 간신히 남았습니다. 운전자들은 거센 물결에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차량에 갇힌 사람을 꺼내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서로의 손을 잡아 인간띠를 만들어 구조에 나섭니다. 현지 시각 어제 아프리카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열대 저기압 사이클론 벨랄이 몰아쳤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50km에 달하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모리셔스 기상청이 뒤늦게 사이클론 경보 최고 등급을 발령하고 주민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폭풍 후에 휩쓸려 1명이 숨졌고 차량 100여 대가 침수됐습니다. 전기까지 끊겨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졌고 국제공항도 한때 폐쇄됐습니다. 집중호우를 미리 예보하지 못한 기상청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모리셔스 총리는 기상청이 집중호우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기상청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폭풍우는 물러갔지만 수도 포트루이스 거리는 떠밀려온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해 규모가 워낙 커서 복구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동차 경주, 다카르 랠리입니다. 우승 상금도 없는데 선수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매력은 뭘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웅장한 산골짜기,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사막. 이곳에서 치열한 레이싱이 펼쳐집니다. 길이 없는 사막을 질주하고 가파른 모래 언덕을 거침없이 내려갑니다. 지구상 가장 위험한 레이싱 대회 다카르 랠리입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지만 극한의 환경에서 사고가 속출합니다. 사막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도 생깁니다. 엄청나게 차가 굴러도 대부분은 큰 피해가 없지만 불행한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45년간 33명의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대회에도 스페인의 카를로스 팔콘이 사망했습니다. 이 대회는 19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아프리카 세네갈의 다카르까지 사하라 사막을 넘어 약 1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대장정으로 출발했습니다. 파리 다카르 랠리로 불리다 다카르 랠리로 이름이 바뀐 뒤 남미와 중동의 사막으로 개최지가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 극한의 사막을 달립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바퀴 달린 이동수단이면 무엇이든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부터 트럭까지 다양한 자동차들이 사막 위를 달립니다. 목적지만 있을 뿐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Muy difícil encontrar un par de puntos. Tenido que dar la vuelta, tampoco perdimos mucho con la navegación. Luego muchas piedras, tomamos con cuidado, a pesar de eso pinchamos. 목숨을 건 도전이지만 상금은 없습니다. 위험할수록 모험가들을 더 자극하는 다카르 랠리. 대회 창립자 티에리 사빈의 말처럼 도전 그 자체가 최고의 명예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눈과 비는 내일 일단 대부분 그칩니다. 지역별로 시점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은 내일 아침에, 충청 이남은 저녁 무렵이면 잦아들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일 낮에 영동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강원도와 충청 이남은 눈과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눈으로는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최대 15cm, 그 밖에 중북부에는 1에서 3cm가 되겠고요.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2도, 전주와 광주 8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대구가 10도까지 오르며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급격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간혹 예외도 있었지만 대체로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한 당이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여야 모두 물갈이 폭에 신경을 쓰는데요. 국민들은 왜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바꾸라고 할까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소리치고 싸우고 당리당략 따라 당 거수기 역할하는 중진들이 많아서겠죠. 자, 국회의원들 억울해하지만 말고요. 스스로 물갈이 이유를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자업자득 물갈이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라바.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